자, 156쪽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효과적으로 시간을 줄여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백석 부분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는 까닭에 156쪽부터 이제 반복 회청이 첫 번째 연구가 진행됩니다. 156쪽을 보면 2장 반복 1이라고 한 것은 반복을 다시 나누어서 단어의 회귀. 그죠? 이때 회귀는 뭐예요? 텍스트 언어학의 결속 구조에 해당되는 6가지 기법, 그걸 포괄하는, 그죠? 회귀입니다. 이 안에는, 그죠? 단순 회귀도 있고, 부분 회귀도 있고, 병행 구문, 그죠? 대용형, 생략, 환원, 이런 6가지가 있죠. 이걸 포괄하는 큰 개념으로서의 회귀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회귀된다. 첫 번째는.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3장으로 가봅시다. 165쪽, 3장. 구나 절이 회귀된다. 그 다음에 문장이 회귀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백석은 이렇게 아주 단순한 구성 요소부터 좀 복잡한 구성 요소까지 반복 기법을 굉장히 많이 구사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량이 꽤 많아진 이유는 거기에 해당되는 작품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단어가 회귀되는 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회귀겠죠. 자, 이제 봅시다. 구체적으로 156쪽. 자작나무라는 단어가 회귀된다는 겁니다. 이 시는 5행으로 되어 있는데, 짧은 시죠. 5줄로 되어 있는데 각 행마다 자작나무라는 이 단어가, 즉 명사죠. 명사가 회귀돼요. 물론 다도 다 회귀되니까 꼭 명사만 회귀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죠? 앞에 도도 회귀돼요. 1, 2, 3, 4행에서 도 회귀되죠? 조사입니다. 그죠? 조사도 회귀돼요. 그런데 일단은 이 작품은 자작나무라는 명사가 명백하게 5번 회귀되기 때문에, 즉 반복되기 때문에 우선 단어의 회귀로 놓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회귀되는 부분만 보면 두 번째 시 158쪽 고야라는 시입니다. 고야. 내빌하는 것은 밑에 11번 주에 있습니다. 납일. 원래 용어는 나빌인데, 나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을 얘기해요. 밑에 보죠. 각주 11번 보세요. 민간이나 조정에서 조상이나 종묘, 사직에 제사 지내는 날이 나빌이에요. 근데 이 나빌날 내린 눈이 녹은 물을 마시면 1년 내내 건강하다. 이런 어떤 속설이 있는 것이죠. 민간 속설 같은 게. 우리 민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내빌날 하는 것은 나빌날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반복되죠. 내빌날이 그 다음에 내빌날로 또 반복되고, 그 다음에 내빌눈은 나빌날 내린 눈이에요. 그죠? 또 내빌눈이 반복되고, 밑에 보면 내빌물이 나와요. 내빌물은 나빌날 내린 물이 녹은 물이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 내빌이 계속 반복되고, 내빌이 마치 뭐예요? 관형사처럼 뒤에 나오는 날을 수식하고, 그 다음에 눈을 수식하고, 그 다음에 물을 수식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문장이 산문시 형태로 쭉 전개되죠. 문장이 몇 개입니까? 양눈을 받는다. 양눈이란 것은 몸에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눈이란 거죠. 여기서 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먹을 물이다. 이렇게 두 문장이죠. 총 두 문장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길게, 그죠? 소설이 돼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반복이, 그죠? 수식과 반복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백석시의 독특한 언술 구조죠. 계속 수식하고, 그죠? 보충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문장이 길어집니다. 159쪽 가봅시다. 도가 반복돼요. 이 경우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문장 성분으로 보면 조사입니다. 새끼오리도, 헌식작도, 소똥도 이렇게 해서
계속 뭐 해요? 나열하죠. 도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 보조사인데 보조사를 통해서 사물들을 물건들을 계속 나열해요. 그런데 이 나열된 물건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모닥불에 타는 요소들, 타는 어떤 사물들이에요. 새끼오리도 타고 있고 헌시장도, 소똥도, 갓장도, 갓신창도, 개니빠니도, 노을쪽도, 집건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모든 이 세상에 하찮은 사물들이 그죠? 이 어디에 타요? 모닥불에 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조사도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선 반복되는 구성 요소만 놓고 보는 겁니다. 161쪽 가봅시다. 목구라는 작품에 과가 반복됩니다. 1년은, 2년은 와가 반복되고요. 그죠? 그래서 기역과 그리고 니은와 이것도 조사인데 이건 접속 조사죠. A and B, and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되면 단순한 반복이지만 계속 그죠? 끝없이 나열할 수 있죠. A and B and C and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도 백석은 반복을 많이 구사합니다. 163쪽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어떤 반복이에요? 새끼락이 나고 기지개 갖고 낳고 소리치고 먹고 오줌 싸고 개 모이고 삼짓거리 하고 둥구제벼 오고 그죠? 고가 반복돼요. 이 짧은 시 속에 고가 엄청 많이 반복되죠. 행마다 한 번 혹은 두 번 반복되죠. 이때 고는 어미입니다. 연결 어미예요. 자, 문장 성분이 조금씩 다른데 큰 틀에서 보면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도 단어의 일종이니까. 그러니까 명사나 그죠? 조사나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 어미는 사실은 단어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이 어미는 구분해서 따로 구분해서 얘기한다. 보통 우리가 문법에서 조사는 단어에 속하지만 어미는 서술어에 붙는 용언에 붙는 어미는 단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또 따로 구분해서 예외로 하지만 뭐 큰 틀에서 보면 반복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자, 165쪽 구와 절 문장의 반복의 획입니다. 통령이라는 작품을 보면 자, 이 경우가 우리 학생들이 좀 유의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옛날엔 통제사가 있었다는 낡은 항구의 처녀들에겐 이 통령이라고 하는 지명이죠. 그죠? 지금은 원래 지명을 되찾았죠. 통령이 되었죠. 한동안 충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원래 옛날 이름인 통령으로 지금 다시 회복했죠. 지금도 통령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엔 통제사가 있었다는 낡은 항구의 처녀들에겐 옛날이 가지 않은 천이라는 이름이 많다. 미역오리같이 말라서 굴껍질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는 이 천이의 하나를 나는 어니 오랜 객주집의 생생가시가 있는 마룻방에서 만났다. 저문 6월에 바닷가에선 조개도 울을 저녁 소라 방등이 불그레한 마당에 김냄새 나는 비가 내렸다. 이게 전체 시거든요. 비교적 짧은 시인데 이 속에서 반복이 없는 것 같지만 그죠? 똑같은 단어나 구나 절이 문장이 반복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획이라고 했냐 하면 획이 6가지 기법 중에 환은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은 그죠? 우리 공부했습니다. 유사한 의미를 혹은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면서 그죠? 유지하면서 뭘 해요? 말을 바꾸는 거죠. 표현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 그 남자는 참 멋있게 생겼고 핸섬하다. 멋있게 생겼다는 것하고 핸섬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말을 바꾸어서 그죠? 말을 바꾸어서 더
구체적으로 자꾸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죠. 예. 그 한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귀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반복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때 이 회귀는 그 안에 6가지 기법 이걸 다 포괄하는 큰 상위 범주의 회귀니까 이쪽에 환원도 그쪽에 6가지 들어가죠. 우리 서론에서 공부했던 바로 뭐예요? 기법적 분석의 차원에서 텍스트 언어학의 뭐예요? 결속 구조의 텍스트성을 이루는 6가지 기법 여기 나오네요.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완전 회귀, 부분 회귀, 병행 구문, 환원, 대용형, 생략. 기억나죠? 요 환원이 이 백석이 구사하는 반복 기법 중에 하나를 차지한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번호를 붙여놨는데 1에 해당되는 옛날엔 통제사가 있었다는 하고 1-를 보세요.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에 내가 번호를 1 이런 식으로 붙였거든요. 어느 오랜 객주집. 자, 1과 1-, 그 다음에 2-를 보세요. 생선가시가 있는 마루방. 자, 옛날엔 통제사가 있었다는, 그 다음에 어느 오랜 생선가시가 있는 다 어떤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낡았다는 거죠. 오래되고 낡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바꿨어요. 말을 계속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통점은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어떤 뭐예요? 관형구 혹은 관형절이에요. 옛날엔 통제사가 있었다는 관형절이죠.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절입니다. 그죠? 구가 아니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낡은 항구를 수식하니까 이거는 관형절이에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뒤에 뭐가 나와요? 장소가 등장해요. 이 1-1-2-라고 하는 이 환원은 뒤에 나오는 뭘 수식해요? 장소 명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이런 뒤에 나오는 장소가 뭐예요? 낡은 항구고 1-는 객주집이고 1-는 마루방이에요. 그죠? 이 통영에 자기가 찾아갔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백석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 토대가 된 작품인데 통영의 여자를 찾아가죠. 자기가 짝사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누구랑? 혼자 가기 민망하니까 친한 친구랑 같이 이 통영에 우연히 어떤 일로 장소에서 만났던 어떤 여자, 고향이 통영이기 때문에 통영 수소문에서 찾아갑니다. 그때 그 얘기가 이 시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좀 비극적인 얘기지만 결론적으로 그 짝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여자와 잘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 여자는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될까요? 그때 같이 갔던 그 친구랑 비극적으로 백석의 입장에서는 비극적인 것이죠. 그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백석과 얽힌 이 백석의 삶과 얽힌 여러 가지 뭐예요? 그런 걸 서술해 놓은 책을 뭐라 그래요? 평전, 그죠? 작가들의 평전도 많이 나와 있죠. 백석 평전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백석은 워낙 당대 유명한 미남이었기 때문에 잘생긴 시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의 흠모의 대상이었고 또 애인도 많았었죠. 그래서 여러 에피소드들도 많죠. 예. 사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앞에 사진이 7명의 시인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아주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백석이 그중 아주 유독 눈에 띄죠. 특출하죠. 우리가 외모로 뭐 이렇게 사람 판단하면 안 되지만 자 그런 어떤 배경도 있다. 그건 뭐 참고 사항이죠. 자 봅시다. 그다음 이는 뭘까요? 옛날이 가지 않는 이게 이거요.
이다시를 보세요.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는. 그죠? 요 이와 이다시는 뭘 수식하는? 그죠? 구나절이에요. 관영구예요. 뒤에 나오는 천이를 수식하죠.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이란 여자. 실제 그 여자의 실명은 아니겠죠? 실명이 아니죠. 왜? 천이라는 이름이 많다 그랬으니까 이런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많다. 그 다음 3을 보겠습니다. 조개도 울을 저녁 소라 방등이 불그레한 마당에 삼다시 김냄새 나는. 조개도 운다, 김냄새 난다. 이것은 이 통영이 갖고 있는 그죠? 지역적인 어떤 특색. 왜냐하면 이게 항구 도시니까. 지금도 통영에 가면 뭐가 유명해요? 생선들이 유명하죠. 회가 유명하고 굴, 그죠? 통영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생선회, 그다음에 굴, 뭐 이런 해산물들이 지금도 유명하죠. 왜냐하면 그 바다가 주로 청정해역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분석은 좀 미뤄두고 이 작품들이 왜 반복이냐 하는 걸 전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나절이 반복되거나 문장이 반복되는 경우를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166쪽으로 가봅니다. 자, 이제 이 야우소회 제목이 무슨 뜻이에요? 밤에 야우니까 밤에 비가 내려요. 소회 어떤 회상에 잠기고 그죠? 감에 젖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감에 젖는다. 비 내리는 밤에 느끼는 작은 느낌 뭐 이런 뜻입니다. 야우소회. 자, 이 작품은 1년, 2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죠. 왜요? 내가 번호 매긴 1 이게 반복돼요. 똑같은 문장인데 보세요. 캄캄한 빛 속에 새빨간 달이 뜨고 하얀 꽃이 피고 먼 바로 개가 진.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그죠? 이연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근데 조금의 변형이 있죠. 1년은 개가 짖는 밤은 이것인데 2년은 개가 짖고 이렇게 약간 변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번호 2번을 보세요. 어디서 물 외 내음새 나는. 어디서 물 외 내음새 나는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억 밤. 조금 다른 것은 밤이다라고 끝났는데 이어는 밤은 이렇게 하고 약간의 변형을 줬어요.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1과 2라는 이 문장이나 그죠? 절이 반복되죠. 그 다음에 기억은 명사, 밤이라는 명사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전개돼요. 나의 정다운 것들, 가지, 명태, 노루. 계속 나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겹게 여기는 사물들. 이 중에 보면 명태, 노루, 메추리, 질동이, 노랑나비, 바구지꽃, 모밀국수, 남치마, 자기 집세기, 천이라는 이름이 한없이 그리워지는 밤이로구나 이랬어요. 사실은 핵심은 천이라는 이름의 여자겠죠.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그리워하는 밤에 비가 오니까 그죠? 짝사랑하는 여자가 더 그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작품도 반복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죠. 문장의 획이 168쪽입니다. 대산동이라는 작품에 가보면 문장의 획기가 등장합니다. 비의 고지는 제비야 내 말이다. 이게 문장인데 1년에도 1번 번호 붙여놨죠. 2년에도 똑같이 3년에도 등장해요. 그죠? 똑같은 문장이 각 년마다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것이 기억입니다. 뭐뭐란 말이지, 뭐뭐란 말이지. 그런데 란이 약간 바뀌어서 단 말이 좋단 말이지, 썼단 말이지. 2년에서 3년에서는 또 란 말이지, 란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그 번호를 부호를 기억으로 붙여놨는데 그러고 보면 이 시는 아주 단순하죠. 반복되는 부분 빼면 그죠? 1년, 2년, 3년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부분이 많지 않죠. 그만큼 반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를 쓰는 것도 백석이 시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도 반복을 구사해서 시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 시면 여러분들도 3년 정도 되고 한 반 이상 한 70% 반복을 그죠? 반복하고 나머지를 찾아내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반복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 봅시다. 꽤 분량이 길어진 이유는 백석이 그만큼 반복의 기법을 즐겨 사용한다는 거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작품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반복되는 것만 딱 기계적으로 분석하고 끝나면 작품이 그죠? 너무 단순해지고 작품 분석이 너무 기계적으로 돼버리고 작품을 죽여버리겠죠. 이 반복되는 부분은 단순한데 어떻게 이 반복을 통해서 시적인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느냐, 그리고 시적인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느냐. 항상 우리는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할 때 비평을, 즉 연구를 하고 비평을 할 때 시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 작품이 마찬가지, 시, 소설, 희곡 등등 문학 작품입니다. 이걸 텍스트라고 보통 그러죠. 텍스트를 연구하고 혹은 비평하는 관점에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좀 더 그죠? 그 작품이 갖고 있는 특성을 섬세하게, 가능하면 더 뭐예요? 정밀하게, 더 치밀하게, 섬세하게 분석하고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이 반복되는 구절만 딱 놓고 반복이니까 당연히 그죠? 보통 우리 상식은 뭐예요? 반복을 통해서 강조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너무 시가 단순하게 분석돼 버리고 말죠. 근데 문학 작품, 즉 텍스트가 갖고 있는 이 비밀은 그죠? 특성은 숨어 있으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표면적인 것만 분석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복되는 부분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 반복되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시의 미학적 특성이 나타나는가. 항상 우리는 이 문학 작품도 큰 틀에서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할 때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갖는 미학적 특성이죠. 시면 시적 특성이겠죠. 소설이면 소설적 특성이겠죠. 그죠? 여기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지 않으면 기계적인 분석이 돼버리죠. 그죠? 여기서 자작나무가 이제 156쪽으로 다시 와서 자작나무가 반복된다. 그리고 자작나무가 그만큼 이 화자가 살고 있는 이 산골 마을에 그죠? 집의 재료 일행을 보세요.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라 그랬으니까 집의 재료가 다 자작나무로 만든 거예요. 왜? 산골 집이니까, 산속에 있는 집이니까 집을 만드는 재료를 다 자작나무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겠죠. 산골집에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예요. 그런데 밤이면 캥캥 여우가 오는 산도 자작나무야. 당연히 그 산에는 자작나무 투성이겠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삼행을 보세요. 그 맛있는 모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예요. 백석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은데 다 이 고향 음식들이에요. 정주 음식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밀국수입니다. 모밀국수. 잘 안 들려? 어디 마이크가 잘 안 들리지? 이쪽? 잠깐만요. 켜지를 못했나? 켜지를 못했군요. 처음부터 안 켜고 했네요. 이렇게 엉뚱할 수가 있나요? 그동안 잘 안 들렸어요? 거의 안 들렸어요? 들렸습니까? 예. 지금 더 잘 들리죠? 예. 삼행을 한번 봅시다. 그 맛있는 모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죠. 그죠?
부엌에서 땔감으로 그죠? 떼는 그 재료도 자작나무예요. 사행을 보면 감로같이 단샘이 솟는 박우물, 우물도 그죠? 물을 깃는 이 바가지 그죠? 그것도 자작나무예요. 온통 자작나무란 얘기입니다. 그죠? 마지막 행은 산 너머는 평안도 땅도 베인다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 다시 산골 얘기예요. 잘 보면 그런데 이 시에서 자작나무가 반복되니까 이걸 너무 단순하게만 그죠? 여기에 이 반복 자작나무라는 단어가 반복되니까 시인이 살고 있는 집도 그 집이 속한 이 산도 다 자작나무로 되어 있다. 이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런 반복이 이 시에서 미학적 특성을 혹은 미학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이건 시니까 시적 특성이 있을까? 시적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 전체에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과 변주를 중심으로 언술 구조가 가지고 있는 미적 효과와 기능을 살피고 더 나아가서 구조와 원리까지 살펴본다. 여기까지가 1차 목적이고 또 뭐 더 나아가면 그것이 갖고 있는 시적 의미, 다른 말로 하면 주제나 내용도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고 이 측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그것이 갖고 있는 그죠? 이 문학 작품이 갖고 있는 특성이 미학적 특성이 밝혀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술 구조를 연구할 때 두 가지 층위에서 한다. 첫 번째는 반복의 층위에서 하고 두 번째는 변주의 층위에서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이 이 반복을 먼저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변주를 하겠죠. 이것은 주로 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 영역에서 표현의 영역에서 표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구문론적 분석이고 구문론적 연구고 그죠? 이거는 연 구성 시가 시상 전개에 따라서 연 구성 전체 시상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 구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의미론적 연구다 이렇게 했었죠, 그죠? 이 반복과 변주의 큰 틀에서 두 가지 층위로 연구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죠? 이걸 다시 뭐예요? 가장 작은 단위는 단어고 단어의 회귀, 두 번째는 구나 절이 어떻게 회귀되는 작품, 문장이 회귀되는 작품, 그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의미가 용언에 붙는 의미가 회귀되는 작품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각각 분석해 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그죠? 기본적인 어떤 분석의 틀이고 그걸 분석소라 그러겠죠, 우리가. 분석의 어떤 요소, 분석소. 어떤 작품을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 구성 요소,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 분석소는 이 반복되는 단어나 구나 절, 문장이나 의미 이런 것들이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뭐예요? 이 작품이 어떤 그죠? 미학적 특성을 갖게 되느냐. 이거 그리고 이걸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작나무라고 하는 이것이 반복되어서 어떤 미학적 특성이 생길까요? 우리가 의미로만 보면 단순하죠. 그죠? 이 화자가 사는 집도 그죠? 자작나무로 되어 있고 그 집이 속해 있는 산도 다 자작나무로 뒤덮여 있다. 이게 의미인데 다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의미로만 접근하면 이렇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학 작품인 이유는 그런 의미로만 그죠? 다 그죠? 해석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특성이 있어서 이게 문학 작품인데 시의 그죠? 시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자, 잘 보면요. 내가 분석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이 가능할 텐데 우리 학생들 해보세요. 1행과 3행과 4행은 미시적인 풍경이에요.
이건 좀 작은 어떤 사물들을 미시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카메라로 따지면 영화의 장면에서 그죠? 클로즈업에 해당됩니다.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왜? 집의 대들보 기둥 문살을 지금 살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밀국수를 삶는 장작이니까 이건 부엌까지 들어가서 자세하게 그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의 줌 렌즈가 그런데 이행에 가면 넓어져요. 그죠? 전체를 봐요. 어디를 봐요? 산을 봐요. 그리고 다시 장작으로 갔으니까 다시 좁아지죠. 그죠? 다시 이 카메라 줌 렌즈가 어디로 가요? 평안도 땅도 베인다니까 더 시야가 확대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원근법이 계속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 줌 렌즈를 자꾸 밀고 당겼다 해서 이렇게 거리 조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작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뭐가 형성이 돼요? 중심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작나무는 똑같은 자작나무니까. 그리고 반복이 5번 됐으니까. 중심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학적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에서 이 자작나무가 단순한 의미의 반복 혹은 단어의 반복만이 아니고 어떤 화면을 그죠? 비추는 카메라 중심축 역할을 한다. 자, 157쪽 그 결론이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교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57쪽 위에서 5제죠. 이처럼 시적 시선을 줌 렌즈처럼 당기고 밀어서 시야를 좁히고 넓히는 장면에서 화면을 고정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자작나무라는 명사의 회귀, 즉 반복이 담당하고 있어요. 자, 보통은 우리가 카메라 시에서 어떤 대상을 묘사할 때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카메라 줌 렌즈를 계속 거리 조정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중심축이 없으면 불안해지죠. 그죠? 읽는 독자도 막 이렇게 시선이 불안해지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밀었다 당겼다 하니까. 중심축이 있어야 그래도 안정감을 유지하죠. 그게 자작나무라고. 자작나무가 똑같이 같은 위치에서 5번 반복되니까 그 미학적 특성을 가진다.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이런 효과, 미적 효과와 기능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명사가 반복되는 시에서 모든 작품이 다 똑같은 이런 그죠? 카메라 줌 렌즈의 뭐예요? 중심축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미적 효과와 기능은 개별 시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분석해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원리가 있어서 그죠? 명사가 반복되면 카메라 중심축이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반복은 단순하지만 그것이 그 작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개별 시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57쪽입니다. 이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조금 둘째 단락 봅시다. 일단 병행구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기억, 자작나무라는 단어가 중심축 역할을 한다면 새로운 구성 요소로 개입되는 이미지들은 이 중심축과 근거리, 가까운 거리, 때로는 원거리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 중에 이제 개념적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뭐예요? 반복과 변주를 구분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법적 분석, 아까 우리가 했던 텍스트 은학을 통해서 기법적 분석의 차원이고, 그런데 이 차원도 즉 반복을 분석할 때도 변주를 분석할 때도 개념적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단순한 기법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안에는 어떤 개념도 들어있어, 즉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의미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도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이 작품 백화라는 작품도 개념적 해석이 가능한데, 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디 부분인가 하면 157쪽 정중앙 가운데 부분, 이들 중에서 산골집의 대들보와 기둥과 문살 그리고 모밀국수를 삶는 장작, 바굿물까지는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을 가지고 한다면 대들보, 기둥, 문살, 장작, 바구물 거의 등가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점에서 재료가 그죠? 자작나무로 되어 있는 어떤 물건들, 생활의 도구 혹은 집의 구성 요소를 이룬다는 점에서 이것은 기표의 대체를 통해 통합되는 어떤 공유점을 가지는 통합되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따지는 개념으로 공부한 개념으로 보면 프로이트의 압축, 라캉의 은유, 들레즈의 위장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렌즈가 원거리를 그죠? 비출 때 근거리가 아니고 크로즈업이 아니고 원거리를 비출 때 이걸 롱샷이라 그러나요? 영화에서 크로즈업 반대가 롱샷. 그죠? 롱샷은 전체 모습을 그죠? 멀리서 봄을 해서 전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멀리 봐야 되겠죠. 그죠? 원거리에서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시야는 좁아지죠. 그죠? 어떤 사람의 표정을 그죠? 클로즈업 하면 이 사람 표정은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지만 주변은 하나도 안 나타나요. 롱샷, 이게 롱샷은 멀리서 보는 거고 가까이서 보는 게 클로즈업.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도 영화 만들 때 그 카메라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언어도 그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원거리, 근거리. 자, 그럴 때 이 원거리로 사물을 비추는 이 장면, 산골을 원거리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분석하면 산골과 이제 자작나무의 관계입니다. 자작나무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산골과 이제 자작나무의 관계를 보면 뭐와 뭐의 관계예요? 전체와 부분의 관계죠. 산골과 자작나무로 놓고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이것은 수사학적으로는 제휴죠. 제휴 잘 알죠? 부분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공부한 프로이트, 라캉, 들레즈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바로 프로이트의 전위, 라캉의 환유, 들레즈의 전치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뭐와 뭐 사이의 관계? 자작나무와 산골의 관계를 보면 그렇다. 그래서 이 짧은 시 한 편 속에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락강적 은유도 들어있고 락강적 환유도 들어있어. 그 원리를 가지고 이런 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 줄 보세요. 157쪽. 마지막 줄 밑에서 넷째 줄 자작나무를 중심으로 이 시는 총정리입니다. 자작나무를 중심으로 이 시의 언술 구조는 수사학적 개념의 은유와 제휴, 그죠? 정신분석적 개념의 압축과 전이 이거는 프로이트 개념이고 은유와 환유 이건 락강 개념이고 위장과 전치 이건 들레즈 개념이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프로이트 개념을 락강이 재해석했고 또 프로이트 개념을 들레즈가 재해석해서 이 용어들이 만들어진 거니까 등을 중청적으로 결합하여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만들었다. 그죠? 클로즈업 할 때는 주로 뭐예요? 은유를 구사하고 롱샷을 볼 때는 몸에 환유를 구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은유, 환유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를 원거리와 근거리로 조작하면서 그러나 이때 이렇게 할 때 자작나무라는 것을 5번 반복함으로 해서 중심축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작품을 어떻게 섬세하게 치밀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세요. 또 그 다음 작품입니다. 조금 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반복이 구사되고 있는 단어의 반복, 구나 절의 반복, 문장이 반복되거나 의미가 반복되는 이 작품들이 계속 이렇게 그죠? 인용하고 나서 이런 식의 분석을 합니다. 어떤 분석? 미학적 특성을 분석합니다. 이 반복이 어떤 미학적 특성 혹은 효과와 기능을 갖는가 중심으로 여기 분석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건너뜁니다. 이 변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교재를 잘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변주로 갑니다. 170쪽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상의 경우는 좀 집중해 보세요. 이제 압축해서 중요한 내용을 공부합니까? 자, 이 변주, 이거 변주 좀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백석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전에 공부했던 이상을 포함해서 이 7명의 한국 모더니즘 시인들의 이 변주의 이 구조, 반복과 변주, 특히 이제 변주의 이 연술 구조를 살펴보니까 10가지의 방식이 나오더라. 앞에서 그죠? 공부했죠? 10가지. 다시 한번 기억을 위해서 이 10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155쪽. 각 시인론의 서론 부분에 공통적으로 이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을 펼쳐도 이게 나오고 백석을 펼쳐도 나옵니다. 155쪽 위에서 셋째 줄 보세요. 넷째 줄, 이때 변주의 방식으로 삽입하는 새로운 요소들은 이 10가지의 그죠? 변주의 방식이 나타난다. 변주의 방식, 이 변주는 대꾸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 10가지 앞에서부터 차례로 한번 보세요. 병렬, 대비, 대칭, 그 다음에 연세, 점층이죠. 왜 내가 지금 이 앞에 5가지, 뒤에 5가지를 구분해서 쓰는지 한번 설명했습니다. 다시 지금 복습합니다. 뒤에 또 5가지가 나와요. 총 10가지인데. 자, 차례대로 한번 불러봅시다. 순환, 전환, 왕복, 확장, 기결이죠. 자, 이거는 의미론적, 그죠? 변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반복이, 그죠? 반복이 모여서 종합되어서 이 변주를 이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과 변주를 따로 지금 차례차례 연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변주 안에 이 반복이 삽입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주라는 것 자체가 반복이 없으면 변주가 일어나지 않죠.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반복되는 게 변주이기 때문에 변주 안에는 이 반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 속에서 반복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변주가 대꾸라는 형식으로 나타날 때 이 10가지의 그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상을 공부할 때는 특별히 이걸 중심으로 어떻게 나타났어요? 기억납니까? 첫 번째 유형은 대칭, 순환 이런 원술 구조가 나타났고 두 번째 유형은 대칭, 확장 이런 구조가 나타났다. 기억나죠? 복습입니다. 그런데 이상의 경우도 그렇고 이 7명의 시인을 연구할 때 이 10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왜 5가지 나누었나 하면 이 앞에 게 더 그죠? 1차적으로 우선되는 범주고 이거는 2차 범주다.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게 아니고 단일 변주가 일어나는 것을 크게 둘로 나누었죠. 단일한 유형으로 나타날 때, 그죠? 그다음에 복합 유형으로 나타날 때 이렇게 둘로 나누었었어요. 복합 유형은 단일 유형은 이 중에 하나가 어느 하나가 병렬적 구조를 가집니다. 대칭적 구조를 가지든 점층을 가지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복합 유형의 경우는 병렬에서 시작했는데 그 안에 그죠? 확장으로 가든지 이것처럼 대칭인데 순환이 되든지 대칭인데 확장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요. 여기 복합 유형입니다. 그럼 왜 이게 1차 범주냐? 이 단일 유형으로 나타날 때는 이게 잘 안 나타나고 요 5가지가 주로 나타나요. 근데 복합 유형으로 나타날 때 이 1차적으로 제시되고 그것과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이 2차 범주로서 이게 5가지가 나타난다. 그죠? 이상만 해도 그렇잖아요. 1차 범주로서 대칭이 먼저 중심을 이루고 2차 범주 중에 순환이 결합되거나 2차 범주 중에 확정이 결합되거나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걸 이제 미리 전제하고 백석의 경우를 봅시다. 백석은 지금 이 3가지가 나타나는데 병렬, 연세, 점층이라는 3가지가 나타나요. 그럼 백석은 유형으로 보면 단일 유형이에요? 복합 유형이에요?
단일 유형이란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병렬이 나타나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연세가 나타나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점층이 나타나는 시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변주의 방식을 이 백석은 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건 복합 유형이 아니고 단일 유형. 한 편의 시에 병렬을 구사하거나, 한 편의 시에 연세를 구사하거나, 한 편의 시에 점층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볼까요? 자, 그걸 차례대로 지금 제시했거든요. 우선 병렬 보세요. 오리, 망아지, 토끼입니다. 잘 보면요. 여기서 뭐 어디가 반복이냐. 그죠? 특정한 단어나 구나 절의 명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닌데 1년, 2년, 3년에 전체 내용이 반복돼요. 어떻게 반복돼요? 똑같이 과거의 어떤 에피소드예요. 과거의 일화. 주로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경험했던 어떤 일화예요. 1년은 아버지와 함께 오리치를 놓으려 오리를 잡는 아마 그 뭡니까? 미끼 같은 거. 그죠? 딱 오리가 걸려들게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함정을 이렇게 파놓는 거죠. 먹이를 놓고 함정을 파는 거. 덫을 놓는다든지 이게 오리치 같아요. 오리치를 놓으러 아베는 논으로 내려간 지 오래다. 오리는 그림자를 떨어뜨리며 날아가고 나는 동말랭이에서 강아지처럼 아베를 부르다가 울다가 시약이 난다는 것은 화가 나서. 그죠? 시샘이 나서. 왜 아버지가 와서 저 오리를 잡아야 되는데 오리는 막 도망가는데 아버지가 안 오거든요. 겨울물에 아베의 신짝과 버섯목과 데님 오리를 모다 던져버린다. 아버지가 벗어놓은 그죠? 신짝, 버섯, 데님 오리라고 하는 것은 잘 알죠? 우리 학생들. 남자 한복 이 발목에 이렇게 묶는 것입니다. 한복이 이게 그죠? 묶여야 이게 그죠?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던져버리고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어릴 때 겪었던 어떤 경험 이걸 1년에다 담고 2년을 보세요. 장날 아침에 앞 행기를 엄지 따라 지나가는 망아지가 엄지를 따라가니까 엄지는 말이에요. 엄마 말을 따라가는 망아지를 내라고 나는 조르고 망아지가 예쁘니까 저 망아지 사달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한테 장날 아버지를 따라 장에 가서 아버지는 행기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매지야 오너라 망아지야 오너라 사줄 수는 없고 그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오라고. 자기 아이가 자꾸 뭡니까? 때를 쓰니까. 시를 보세요. 3년입니다. 아베의 지게에 치워. 아버지의 지게에 타고 산으로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토끼를 잡으라고 생각한다. 막구멍 난 토끼굴을 아베와 내가 막았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가 토끼 잡아달라 그러니까 같이 잡는 장면입니다. 언제나 토끼 새끼는 내 다리 아래로 달아났다. 다리 사이로 빠져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토끼가. 나는 서글퍼서 울상을 한다. 자, 그럼 이게 왜 반복이에요? 1년, 2년, 3년은 대등한 어떤 내용을 즉 어린 시절 아버지와 경험한 어떤 에피소드 이걸 3번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1년, 2년, 3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병렬이죠. 그죠? 세 개의 얘기를 대등한 얘기를 지금 병렬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병렬적 대꾸입니다. A, B, C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를 보세요. 172쪽입니다. 이거는 역시 병렬적 대꾸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시하고 거의 비슷해요. 공통점은 오줌과 얽힌 겁니다. 오줌과 얽힌 어떤 일화, 에피소드들을 4번 반복했어요. 그죠? 재미납니다. 마치 동화 얘기 같아요. 어린 시절. 주로 어린 시절 경험을 되살리는 그런 초기 시들입니다. 이것도 병렬적 대꾸예요. 자, 이렇게 해서 2개의 병렬적 대꾸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뭐예요? 병렬적 대꾸에 해당되는 게 여기죠. 백석 씨가 가지고 있는 그죠? 백석의 변주의 방식으로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병렬적 대꾸가 있다. 여기에 해당되죠. 원술 구조. 그것이 갖고 있는 미적 효과와 기능과 구조와 원리가 뭐냐. 두 번째는 연쇄적 대꾸가 가지고 있는 효과와 기능, 구조와 원리가 뭐냐. 세 번째 점층적
대꾸가 가지고 있는 구조화 원리, 미적 효과가 기는 구조화 원리가 뭐냐.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리 자, 연쇄적 대꾸, 점층적 대꾸의 큰 틀, 왜 이게 연쇄적 대꾸고 왜 점층인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언술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도 확인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압축해서 강의합니다. 175쪽. 이제 이게 연쇄적 대꾸에 해당된다고 내가 본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뭐가? 변주의 방식이. 보세요. 유명한 작품이죠. 여성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여성을 보면요. A, B, C, D 1년부터 4년까지 제시되는데 각각이 병렬이 아니에요. 그죠? 앞에 건 다 병렬이, 두 작품은 다 병렬이었어요. 이 작품 잘 보면 어떤 사건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안에 등장인물은, 주된 등장인물은 어떤 여인이에요. 옥수수를 파는 여인. 이연을 보세요. 옥수수를 파는 이 파리한 여인. 장소는 금덤판이에요. 금캐는 그죠? 탄강 옆에 거기서 옥수수를 파는. 가난하기 때문에 옥수수를 팔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딸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딸 아이가 자꾸 그죠? 옆에서 보채니까 딸 아이를 때리면서 이 여자가 울어요. 상당히 서글픈 지금 장면인데 그 다음 보면요. 3년으로 가서 지아비가 10년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죠? 뭐 일하러 간다고 해놓고 오지 않은 거죠. 그죠? 가출해서 오지더라도.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그랬어요. 어린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으로 갔어요. 근데 그것도 보통 무덤이 아니고 돌무덤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뭡니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어떤 한 여인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가보세요. 상공도 슬게 오른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이 여인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것이죠. 스님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을 보면 이게 현재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2, 3, 4년은 다 과거에,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진행된 상황을 제시했고,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는 2년이 제일 빠르고, 그죠? 그 다음에 3년이고, 그 다음에 4년이죠. 2, 3, 4로. 시간적으로는 다시 1년으로 돌아와서 이게 현재예요. 어떤 여성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어요. 나에게. 그죠? 내가 옛날에 그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옥수수를 파는 그 여자를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여성이 됐으니까. 쓸쓸한 낯이 옛날처럼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굉장히 서러운 작품인데, 그죠? 슬픈 작품인데, 이 구조를 보면 뭐예요? 연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2년, 3년, 4년에서 1년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연쇄적 대꾸다. 이렇게 연구성의 원리를 찾았고, 이 연쇄적 대꾸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조와 원리는 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층적 대꾸로 가봅시다. 177쪽입니다. 다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 유명하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걸 보면 1년을 보세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진짜 자기가 사랑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샤는 아니겠지만 나타샤는 이 당시에 거의 뭡니까? 이때 러시아 문학이나 문화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나타샤라고 부르는 것이죠. 눈이 내리는데 오늘 밤은 나타샤를 사랑해서 나는 뭐예요? 소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연을 보면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자, 이 현실을 벗어나서 둘만의 사랑하는 사람과 둘만의 그죠? 산골로 가자. 이 얘기가 2년이고 3년은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나타샤와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상상 속에서 나타샤와 만나서 흰 당나귀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눈이 푹푹 쌓이는 이 밤에 산골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년은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새를 나는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당이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니고 상상의 희망사항이죠, 자기.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으로 가면서 반복되는 것은 눈이 쌓인다는 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타새를 그리워한다는 것이 반복되는데 그 반복의 강도가 차츰차츰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당나귀까지 좋아서 울음을 울 것이다 라고 환상적인 어떤 소망적인 사고를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구성으로 보면 점청적 대꾸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남신의주 유동 박씨 봉방인데 이 작품은 잘 보면요 180쪽 1년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고 부모와 동생들도 떨어지고 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노숙자가 된 거죠. 그죠? 뭔 이유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가난이겠죠. 그래서 아내하고도 헤어지고 가족하고도 헤어지고 그죠? 친척 부모 동생과도 헤어져서 혼자서 바람 부는 쓸쓸한 거리를 헤매는 그 장면이 바로 이건 연구본이 없습니다.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단락을 나누어 보면 A, B, C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방황하다가 그죠?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어느 목수집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겨우 그죠? 거처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A 얘기예요. B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습기 많고 축축하고 추운 방에서 누워가지고 혼자 온갖 생각을 하는 겁니다. 후회도 하고, 그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죠? 신세 한탄도 하고, 그죠? 181쪽.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뭘 특별히 열심히 일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181쪽 첫째 줄.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다. 그죠? 그걸 계속 되풀이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자살까지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에 가면 이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요? 이 슬픔을 가라앉히고 한탄도 가라앉히고 외로움도 극복하고 나중에는 좀 뭐예요? 굳건한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것은 뭘 생각하면서 그래요? 181쪽 마지막 줄 보세요.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 나무를 생각하면서 그죠?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견디는 어떤 희망을 갖는 것으로 이 작품이 끝나는데 이 작품도 크게 보면 시상전개가 어떤 강도가 점층적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이 작품에 여기 지어졌지만 반복으로서 단어, 구절, 문장의 반복, 그리고 의미의 반복, 그 다음에 변주로서는 크게 이 세 가지 대꾸가 백석시의 가장 대표적인 대꾸 형식이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각각의 작품마다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잘 확인해 보고요. 그럼 이제 결론 가서 이렇게 연구한 후에 이제 결론에서 어떻게 이 백석시의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의 특성을 정리하느냐, 최종 정리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너가서, 결론 부분은 본문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대체로 너무 크게 요약하지 않고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요약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공부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나 하면 190쪽으로 갑니다. 이제 총정리인데 남은 시간 동안 이 부분을 한번 학습해 봅시다. 190쪽 셋째 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백석시의 변주의 언술 구조로서 이겁니다. 이걸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백석시의 변주의 그죠? 반복과 변주 중에서 변주의 언술 구조로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해 봅니다. 백석시의 경우 첫 시집 사슴까지의 시를 전기시로, 이후의 시를 후기시로 대별할 때, 그죠? 우선 시기 구분을 해서 백석시의 전기시와 후기시로 볼 때 왜 이런 지금 분석을 하고 있나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백석시에 골고루 잘 나타난다 하고 끝나면 그냥 뭐 쉽지만
이 중에 그래도 어느 것이 더 백석시에서 더 중요한 대표적인 변주의 방식이냐, 비중이 어느 게 더 크냐, 그죠? 경중을 우리가 가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다 백석시의 중요한 대꾸 방식, 변주 방식이다 하면 너무 편하게 그냥 결론을 짓는 거잖아요. 그 중에 어느 게 더 핵심이냐, 어느 게 더 비중이 크냐, 이제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기시는 주로 이제 이건 한 편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시를 전집에서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전집에서 다 살펴.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으로 자, 앞에서 이제 그걸 미리 어느 정도 통계를 내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대꾸의 방식이 어떤 다른 작품들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 통계를 낸 것이 어디 나오나 하면 174쪽 각각 세 가지 174쪽 17번 주, 각 주 보세요. 자, 17번에서 지금 두 편의 작품, 인용한 두 편의 작품이 병렬적 대꾸라고 했죠? 뭐예요? 오리, 망아지, 토끼하고 동료부라는 작품이 병렬적 대꾸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온술 구조상. 이렇게 병렬적 대꾸로 되어 있는 다른 작품들을 이 전집에서 찾아본 것입니다. 백석 전집이 있으니까 다 찾아본 거예요. 초동일, 오금등이라는 곳,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대산동, 안동 이런 작품들이 더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대체로 이 작품들은 아까 구분한 그 기준으로 보면 정기시에도 등장하고 후기시에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백석은 시를 쓰는 내내 병렬적 대꾸를 구사한 것입니다. 정기시에도 구사하고 후기시에도 구사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연쇄적 대꾸는 어떤가를 또 조사를 해본 거죠. 그게 어딘가 하면 177쪽 각주 18번 위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여성이란 작품이 연쇄적 대꾸다라고 분석한 후에 이렇게 연쇄적 대꾸가 나타나는 작품을 또 백석전집에서 다 찾아본 것입니다. 어떤 작품이 있나? 여운왕골족, 하답, 적경 같은 작품이 있는데 근데 이런 작품들 다 종합해서 볼 때 이 연쇄적 대꾸는 정기시에 주로 나타나. 첫 시집에 주로 나타나요. 후기시에는 잘 안 나타난다. 자, 이런 게 이제 어느 것이 더 핵심적인 대꾸 방식이냐를 그죠?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정청적 대꾸는 어때요? 보세요. 183쪽에 나옵니다. 183쪽. 점정적 대꾸로 두 편을 지금 본문에서 그죠? 분석했잖아요. 하나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두 번째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이거 말고 점정적 대꾸가 나타나는 작품들이 뭐가 있어요? 창원도, 선우사, 흰 바람벽이 있어. 이런 작품 등이 있는데 이 작품들은 대체로 다 어디에 등장해요? 후기시에 등장해요. 사슴이란 첫 시집에는 잘 안 등장해요. 그러면 어느 걸 대표로 봐야 되겠어요? 세 가지 중에. 당연히 병렬적 대꾸죠. 병렬적 대꾸는 내내 구사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또 나타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어. 백석시의 그죠? 변주의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병렬이다. 그러면 정기시에는 연쇄적 대꾸를 병렬적 대꾸와 함께 많이 구사하다가 후기시로 가면 이건 잘 구사하지 않고 후기시에 가면 병렬적 대꾸도 구사하지만 점철적 대꾸로 이게 이렇게 바뀐 거죠.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게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죠? 그것도 우리의 분석의 대상입니다. 왜 주로 연쇄적 대꾸를 구사하던 방식에서 점청적 대꾸로 갔을까? 그건 주제하고도 관련되겠죠. 왜? 자기가 어떤 시인이 어떤 주제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런 언술 구조가 적합하기 때문에 그 언술 구조를 그죠? 자연스럽게 구사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주제를 구사하는데 그 언술 구조가 그죠?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분석이 가능한가 한번 봅시다. 거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리 단계입니다. 아까 우리 했던 부분 190쪽 가봅시다. 190쪽 밑에서 10줄 190쪽 밑에서 10줄 이러한 변모의 양상은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연쇄적 대꾸가 점청적 대꾸로 변모한 거 이러한 변모의 양상은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정기시의 고향이나 풍속의 복원에서 정기시는 주로 고향 옛날 어린 시절의 그 유년의 체험을 통해서 그걸 재구성하고 옛날 고향의 풍속을 재구성하고 이런 것이 주제로 많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기시로 가면 역사의식이나 민족 심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했는데 이 역사의식이나 민족 심성에 대한 관심으로 가니까 이게
의미의 구조가 더 점층적으로 변하는 것과 관련된다. 와 관련된다. 이렇게도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190쪽 보면 밑에 셋째 줄부터 병렬적 대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미적 효과 기능 구조와 원리. 연쇄적 대꼬가 갖고 있는 미적 효과 기능 구조와 원리. 점층적 대꼬가 갖고 있는 미적 효과 기능 구조와 원리. 이걸 다 종합적으로 앞에서 작품 분석할 때 다 했지만 한 번 다 서술되었지만 여기서 다시 총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190쪽 밑에 셋째 줄부터 어디까지? 191쪽까지. 요거는 백석 씨의 뭐예요? 변주 방식을 총정리한 거예요. 요걸 다 총정리한 거예요. 요 부분을.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잘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191쪽 마지막 단락 결국 백석 씨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 연술 구조는 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석이 정리되고 있어요. 꽤 논문이 긴데 큰 틀은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큰 틀을 이해하고 시험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출제 경향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죠? 큰 틀에서도 준비하고 세부적인 개념 그리고 세부적인 작품. 작은 서술 문제는 개념이나 작품, 큰 문제는 그죠? 그 시인의 특성을 크게 그죠? 큰 틀에서 잘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간고사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